자, 그럼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잘 지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학교들이 3학년은 4월 9일, 1학년, 2학년은 4월 16일 날에 온라인 개학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그 확진자 수를 보게 되면 굉장히 다운되어 있는데, 이게 계속 이걸 유지하게 되고 점점점 확보를 하게 되면은 조만간 전부 다 이제 오프라인으로 등록을 할 것 같아요. 아무튼 그 전까지는 불편하지만 이 방법으로 수업을 할 수밖에 없고 진도로 다 나가게 됩니다. 알겠죠? 대답하세요. 알겠죠? 네. 네. 자, 오늘은 우리가 이어서 챕터 3입니다. 스미 어저께 카톡으로 오늘 챕터 3 분량에 해당하는 PDF 파일을 올렸고, 여러분들은 앞으로 항상 스미 미리 올린 학습 자료를 인쇄하거나 다운받아가지고 수업에 참여를 하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네. 알겠습니까? 네. 여기 마이크가 잘 안 되는 사람은 손으로 이렇게 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물어보면 어떻게? 해봐요. 시작.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그러면 지금부터 수업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3, 에너지에 대한 겁니다. 선생님이 화면 공유를 할게요. 자, 다 보이나요? 네. 오늘은 아까 말한 대로 챕터 3입니다. 챕터 3의 주제는 에너지. 촉매작용이죠. 캐탈리시스. 그 다음에 바이오신세시스. 생합성이라는 차트가 됩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인데요. 세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화학 반응이 매우 높은 온도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매우 높은 온도에서 화학 반응이 사실은 가능해요. 굉장히 단순한 화학 반응이라 하더라도 거의 수백 도에서 일어나는 반응이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네. 어떻게 세포 안에서는 낮은 온도, 우리 인간의 경우에는 37.86도, 5도 정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단백질이 변성. 생각해 봅시다. 세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화학 반응은 실제 굉장히 높은 온도에서 가능한데, 어떻게 생물체 몸에서는 낮은 온도에서도 일어날 수 있을까요? 누구 대답해 볼 사람? 대답해 볼 사람 없나요? 혜인이? 어때요? 저요? 네? 원래 생물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화학 반응이 실제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높은 온도가 필요한데, 어떻게 생물체에서는 낮은 온도에서도 이러한 화학 반응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효소를 이용해요. 그렇죠? 답은 하나입니다. 생물체 몸 안에서는 이러한 화학 반응이 효소에 의한 촉매 반응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자, 이 질문을 거꾸로 해봅시다. 거꾸로.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생물체에서 효소가 필요한 이유는? 높은 온도에서 반응하면은 단백질이 변성되기 때문에. 네. 지금 강훈이가 말했나요? 다시 네. 한번 강훈이 크게. 실제로 체내에서 반응할 때 높은 온도로 반응을 하기 위해서는 그 과정에서 단백질이 변성될 수 있기 때문에 낮은 온도에서 반응이 일어나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효소가 필요합니다. 네. 맞죠? 박수. 네. 박수. 네. 아주 훌륭한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자, 그다음. 자, 촉매가 필요한 이유는 바로 그런 이유인데, 지금 강훈이가 말한 것처럼 실제
화학 반응이 높은 온도에서 일어나는데 생물체가 그러한 높은 온도 상태에 있게 되면은 생물체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혹은 기능에 참여하고 있는 단백질의 구조가 변성. 여러분들 변성이란 말 알죠? 네. 들어봤죠? 네. 네. 선생님이 생각할 때 크게 변성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가역적 변성, 또 하나가 비가역적 변성이 있어요. 가역적 변성이 뭘까요? 가역적 변성의 뜻. 변성이 일어나도 다시 가역적 변성의 뜻. 나올 수 있는 거. 경윤이가 말하고 있는데 잘 안 들려요? 다시 되돌릴 수 있다. 저 원래 구조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변성이에요. 그러면 비가역적 변성은 당연히 돌아오죠. 원래 구조로 돌아가지 못하는 변성이 되겠죠? 자, 우리 주변에서 네. 볼 때 비가역적 변성의 예가 뭐가 있을까?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예. 달걀 후라이. 볶음물. 비가역적 변성의 예. 달걀 후라이요. 아, 경윤이 잘 안 들려요? 좋습니다. 뭐가 있죠, 여러분? 달걀 후라이래요. 예, 선생님. 계란 후라이죠. 계란을 후라이 하게 되면은 후라이한 계란을 다시 식혀도 원래 계란으로 안 가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네. 비가역적 변성이라 하는 겁니다. 나중에 또 관련된 게 나오면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그다음 풍매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이렇게 높은 온도를 필요치 않아도 된다는 것. 그 이외에 바로 맨 밑에 있는 겁니다. 바로 뭐예요? 물질 대사의 정확한 조절을 가능하게 해준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누구 말해볼 사람? 반응을 선택적으로 촉매하기 때문에 어떻게 선택적으로 반응을 선택하느냐. 이거 우리가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반응 특이성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효소와 어떻게 기질의 특이적인 예, 3차 태훈이. 구조 때문에 다시 한번. 효소와 기질 간의 특이적인 3차 구조 때문에 그렇죠. 촉매인 효소가 화학 반응에 참여할 때는 특이적인 구조를 인식해서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반응에서 효소가 참여할 때는 그냥 막 참여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물질이 있을 때 참여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오케이, 다음 네. 페이지에 갑니다. 자, 다음 페이지는 여러 가지 우리가 먹는 음식 분자입니다. 이런 음식 분자, 그 다음에 세포로부터 우리가 추출할 수 있는 굉장히 많은 분자들이 있는데요. 이 애들이 물질 대사 과정을 거치면서 아래와 같은 그림을 완성하게 되는 거예요. 자, 왼쪽 그림 봅시다. 음식 분자들이 밑으로 쭉 내려와서 뭐가 됩니까? 굉장히 많은 빌딩 에너지. 블락이 뭐예요? 빌딩 블락. 빌딩 블락이 뭐예요? 단위 분석. 빌딩 블락의 뜻이 뭐예요? 얘는 우리 말로 그대로 번역하면 건축, 재료 물질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죠. 네. 커다란 분자들이 작은 분자로 쪼개지는 거니까 당연히 이 반응은 catabolic pathway. 우리말로 뭐예요? 이화작용이요. 이화작용이 되는 겁니다. 자, 이화작용. 어떤 물질이 분해가 되는 얘는 분해 반응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에너지 차원에 올 때 무슨 반응이라 말할 수 있어요? 에너지 차원에서 볼 때 이화작용은 발열 반응. 발열 반응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겠죠. 에너지가 나오는 겁니다. 얘는. 자, 이렇게 빌딩 블락을 만들고 우리 몸에서는 이 빌딩 블락 재료를 이용해서 내 몸을 구성하고 있는 또 다른 큰 고분자 물질을 만들어내요. 얘가 바로 이제 에너블릭, 우리 말로는 동화작용이 되는 거고, 얘는 아까 말한 대로 하면은 합성 반응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에너지 측면에서 말하게 되면은
흡열 방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동화 작용과 이화 작용을 모두 합쳐서 물질 대사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네. 알았습니까? 물질 대사는 네.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그럼 어떻게 정의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정의를 해야 될까요? 생물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 그렇죠? 맞아요. 네. 자, 넘어가도 됩니까? 넘어갑니다. 자, 다음 그래프는 열역학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물리나 화학 시간에 열역학 배웠죠? 네. 맞습니까? 네. 맞아요? 네. 정윤이 맞나요? 김정현 네, 열역학 법칙 배웠나요? 네. 배웠으면은 물어볼게요 한번. 열역학 법칙은 몇 개가 있어요? 정윤이. 3개요. 열역학 1법칙, 2법칙, 3법칙 아니면 0법칙? 1법칙, 영법칙. 2법칙? 뭐 1법칙, 2법칙, 0법칙. 1법칙, 2법칙, 0법칙이 있어요? 다른 의견 있는 사람 있나요? 다른 의견. 열역학 법칙.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반적 열역학 법칙이 두 가지잖아요. 그렇죠? 열역학 1법칙, 열역학 2법칙인데 이제 과학계에 따라서는 0법칙부터 시작해서 3법칙까지 4개의 법칙, 최대 4개의 법칙을 제시하는 분들도 있어요. 자, 말해봅시다. 0법칙이 뭘까요? 열역학 0법칙.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열이 이동한다. 응? 그게 0법칙이에요? 자, 빨리들 찾아봐. 뭐 하고 있어? 열역학 그 A와 다이나믹스 0법칙. 0법칙은 고쌤이 기억에 열평형. 그거 같아요. 화합평을 이뤘을 때 A가 C와 평형 상태고 B와 C가 평형 상태면 당연히 A와 B는 평형 동일한 상태입니다. 열정 상태에 있다. 이게 0법칙인 것 같고요. 그 여러분들 열역학 1법칙은 뭐예요? 다 아는 거. 열역학 1법칙 뭐예요? 에너지는 창조되거나 에너지 컨저베이션 우선 보존 법칙이에요. 네. 그 다음에 thermodynamics 열역학 2법칙은 뭐예요? 엔트로피 증가되는 방향으로.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얘가 바로 엔트로피 증가.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에요. 이 세상 우주 모든 만물은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간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리고 마지막 과학자들이 말하는 열역학 제 3법칙은 절대 온도에 대한 겁니다. 절대 온도. 영도 K에 대한 건데요. 요 영도 K인 상태에서 뭐라는 말이에요? 엔트로피가 거의 0. 부족. 엔트로피가 거의 없어지게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절대 영도가 몇 도입니까? 섭씨 온도로 말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200, 마이너스 273. 3도 C. S는 엔트로피가 거의 없다는 뜻이에요. 그죠? 실제 요 네. 절대 영도까지 내려갈 수 있는 물질은 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열역학 제3법칙이에요. 아무튼 이 열역학 법칙에 대한 걸 여러분들이 찾아서 공부를 하면 될 거고 화학 시간에 다시 한번 복습하면 될 건데 선생님이 지금 말하고를 해주고 싶은 거는 바로 이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사람들의 이동이나 공장,
사업에서 여러 가지 활동에 제약을 받게 되었고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뭐가 좋아졌다고 말합니까? 공기질. 환경? 공기의 질과 환경이 좋아지고 있다고 그랬죠? 자, 잘 봐요. 이 시간의 가장 큰 질문입니다. 인간의 활동과 환경의 상태를 열역학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왜 인간의 활동이 많아지면 인간의 활동이 증가하면 왜 우리 environment 환경은 왜 파괴될까? 이거를 열역학적으로 한번 설명해 봅시다. 잘 안 되나요? 태훈이 어디가? 태훈이 어디 갑니까? 자, 생각해보고 말해보세요. 희수, 네. 말해봐. 인간이 하는 활동이 대부분은 엔트로피가 감소하게끔 만드는 활동인데, 예를 들어서, 아니에요? 맞아요, 말해요. 그래서, 막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성분을 합쳐갖고 하나의 물질을 만든다거나 하는 활동이라서, 예, 그 지금 주변에 희수가 말한 게 거의 맞는 의미예요. 그 여러분들 나머지 다 이해됩니까? 희수가 말한 부분 이해돼요? 이해됩니까? 자, 봅시다. 인간의 활동이 증가한다는 이야기는요, 결국 질소도가 증가한다는 말이에요. 그죠? 인정합니까? 인정합니까? 네. 질소도가 증가한다는 이야기는 곧 끊임없이 에너지가 투입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네. 인간의 활동이 이러한 상태에 있게 되면 인간 주변에 있는 환경은 어떤 상태가 되죠? 무질서해져요. 예, 인간의 활동 자체가 굉장히 질소도가 증가하게 되면 그만큼 주변 환경의 무질서도는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해됩니까? 네. 우리 인간이 하고 있는 모든 활동은요, 우리의 질소도를 굉장히 높여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고, 나의 질소가 높아지는 것만큼 내 주변에 있는 환경의 질소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이게 곧 환경의 파괴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인간 행동의 근극적인 이유가 된다는 뜻이 됩니다. 선생님 말씀 이해됩니까? 이 문제는 여러분들 나중에 심각하게 한번 고민을 해보고 열역학적으로 이게 이러이러한 관계에 있구나라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해야 될 방향이 뭐겠어요? 인간 활동의 질서를 높여주는 것만큼 내 주변의 환경의 질서도도 높여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엄청난 경비와 노력이 들어가겠죠. 우리 환경 보호하는 게 그만큼 힘들다는 이야기예요. 에너지가 투입되는 거니까. 자, 그 다음 단어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그 내용들 지금 보게 되면은 쭉 읽어보면 될 거예요. 얘는 뭐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래프입니다. 자, 얘가 뭐예요? 광합성이죠? 얘는 호흡입니다. 우리는 광합성을 도대체 뭐라고 부르죠? 대표적인 뭐의 대표적인 반응? 동화작용. 동화작용. 예, 동화적인 대표적인 반응이라고 그러고요. 이 호흡을 이화작용의 대표적인 반응이라고 하는데,
자, 선생님의 질문은 이겁니다. 광합성이라는 반응에는 100% 동화작용만 있나요? 성민이? 아니요. 네, 아니요. 아니라고요? 아니라고 한다면 네? 그 얘는 뭐가요? 광합. 그 질문이 뭐였죠? 어우, 나 온라인 방송에서 험한 말 할 뻔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필기하고 있어가지고 못 들었어요. 아, 그랬어요? 네네. 자, 다시 질문할게요. 우리가 동화작용의 대표적인 반응을 광합성이라고 보통 말을 하고 있는데 실제 네. 광합성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반응이 전부 동화작용에 속할까요? 아니지 않을까요? 그렇죠. 여러분들 광합성 작용에는요 굉장히 여러 단계의 반응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 여러 가지 반응 단계는요 어떤 건 동화작용이기도 하지만 어떤 건 이화작용도 포함되어 있어요. 하지만 광합성이라는 전체 반응의 합을 보게 될 때 얘가 동화작용이라는 뜻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네. 자, 맨 밑에 있는 그래프는 여러분들이 그릴 수 있는 그래프예요. 그려보세요 한번.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의 그래프. 여러분들이 다 그릴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 부분은 너희들이 그냥 하면 돼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거는 뭐 인간 활동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광합성, 호흡, 동물, 식물이 나오면서 굉장히 많은 반응들이 얽히고 설켜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중요한 관점은 우리 인간만 사는 곳이 아니라는 이야기도 치고 그죠? 우리 인간, 다른 생물들, 그 다음에 생물이 아닌 무생물들이 전부 다 네트워크처럼 연결되어 있다는 거. 그 개념을 여러분들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됩니다. 우리 이 개념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에너지는 뭐 한다? 순환. 에너지는 흐른다. 하지만 물질은 어떻게 한다? 순환. 물질은 선호한다. 그죠? 우리 이 지구는 인간만 사는 곳이 아니라는 거. 다른 생물체에 인간을 의존하고 있고 다른 물질에 우리 인간들이 의존하고 있다는 이야기고 고스란히 다른 생물들과 다른 물질은 인간 활동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알았죠? 알겠습니까? 네. 네, 그 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건 뭐 화학 시간에 여러분들이 배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뭡니까? 옥시데이션이 뭐예요? 옥시데이션. 산화. 산화. 얘는 환화. 환원이죠. CH 결합이 많아진다는 이야기는 굉장히 환원들. reduced state. 환원된 상태란 뜻이 돼요. 그렇죠? 환원된 상태란 뜻은 잠재적으로 뭐가 많이 있다는 얘기죠? 잠재적으로 수소가.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화학 결합에 주장되어 있다는 뜻이 돼요. 그렇죠? 네. 이 내용도 여러분들이 보면은 금방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조금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나오는데요. 두 개의 그래프는 발열 반응입니까? 흡열 반응입니까? 발열 반응. 발열 반응이죠? 발열 반응은 네. 다른 반응의 이름으로 말하면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발열 반응은 이화 반응? 이화 반응? 이화작용에 속하는 거고 또 주로 분해 작용에 속한다라고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딱 공식처럼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자, 왼쪽 그래프 잠깐 볼게요. Y라는 물질이 X라는 물질로 바뀌는 과정입니다. 자, 얘는
발열 반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언덕 하나를 넘어야 돼요. 우리 이 언덕을 뭐라고 부르냐면 활성화 에너지. 예, 활성화 에너지. 활성화 에너지라고 불러요. 그렇죠? 활성화 에너지. 자, 누가 말해봅시다. 활성화 에너지가 왜 필요합니까? 활성화 에너지가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조절하려고. 활성화 에너지가 없으면은 모든 물질이 저렇게 모든 Y 같은 물질이 모두 X 같은 물질로 네, 어느 정도 여러분들 분해가 되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가장 오해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자발적 반응이 일어나는 경우에 자발적이라는 말을 생각을 하게 되면은 저절로 일어난다고 생각을 많이 해요. 그렇죠? 그렇죠? 하지만 네. 아무리 자발적 반응이라도 저절로 일어나는 반응은 없다는 이야기예요. 예컨대 여러분들 종이에 불을 붙이게 되면 종이가 타요. 이건 전형적인 발열 반응에 속하는데 저절로 종이가 불에 타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그 종이가 저절로 불에 타기 전까지의 상황, 이 상황을 만드는 것을 우리가 활성화로 간다라고 말을 하는 거고요. 이 활성화로 가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바로 활성화 에너지. 더 쉽게 말하면 활성화 에너지가 왜 필요하냐고 누가 물어보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 거예요.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을 구비할 때 필요한 에너지가 활성화 에너지. 알겠습니까? 반응이 네.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과정. 이걸 우리가 activation, 활성화라고 부르고 이 조건을 만들 때 필요한 에너지가 활성화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이 활성화 에너지가 보통 굉장히 크기 때문에 실제 자연계에서는 저절로 일어나는 반응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높은 활성화 에너지 때문에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화학 반응은 엄청나게 높은 온도에서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아까 했던 질문 중에 하나가 생물체는 높은 온도가 아닌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네. 왜 가능해? 효소가 활성화 에너지 장벽을 낮춰줘서요. 그렇죠. 아까 했던 거죠. 효소가 활성화 상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맞죠? 네. 네. 자, 밑에 있는 자유에너지와 촉매. 화학 반응은 자유에너지가 감소하는 방으로 진행된다. 이런 말들이 나와 있는데, 자, 여러분들 자유에너지가 무엇인지 한번 잠깐 찾아보세요. 1분 정도 시간 줄게요. 자유에너지가 무엇인가? 자유에너지가 뭡니까? 여러분들 잠깐 이거 봅시다. 여러분들 우리가 일명 깁스 에너지라고 부르죠? 네. 깁스 에너지 들어봤나요? 화학 시간에? 네. 혹시 깁스 에너지 구하는 공식 아는 사람? 써보세요 한번. 깁스 에너지 공식 써볼 사람? 네네네. 잘 썼습니다. 자, 나머지 사람들 이거 공식 잘 썼죠? 얘가 뭐예요? 엔탈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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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탈피가 뭐죠?
엔탈피는 뭐죠? 뜻이 어떤 물질이나 어떤 물질이 갖고 있는 총 에너지라고 보면 되겠죠, 그죠? 총 에너지. 네. T는 뭐예요? 절대 온도. 절대 온도. 예, 켈빈 온도죠. 네. 델타 S가 뭐예요? 그게 엔트로피. 예, 엔트로피. 오, 그럼 결국 자유 에너지는 뭐라고 우리가 정의 내릴 수가 있습니까? 얘는 에너지 to 일할 수 있는 에너지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일할 수 있는 에너지. 그렇죠? 예, 이렇게 정의하면 이게 자유 에너지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맞습니까? 네. 네. 예, 그러면 다시 갈게요. 자, 자유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가 말을 하는데 이 오른쪽 그래프의 경우에 이거와 왼쪽에 얘는 높이가 같아요, 틀려요? 같습니다. 같죠? 이 에너지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델타지. 크게. 자유에너지. 예, 얘가 바로 깁스 에너지, 자유 에너지라고 부르고요. 중학교 때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생명과학 책에서는 얘를 우리 뭐라 부르죠? 무슨 에너지라고 부르죠? 작용 에너지? 들어봤나요? 아니요? 아니요. 안 들어봤죠? 나도 헷갈리네. 네. 네. 아무튼 이 에너지에 불러요. 이 기본적인 깁스 에너지의 이 차이는 활성화 에너지의 증감과 상관이 없어요. 아, 얘가 작용이 아니고요. 이제 생각났습니다. 단어가. 뭡니까? 이건 들어봤죠? 반응 에너지라고 불러요. 촉매 작용이 일어나고 일어나지 않은 건 간에 어떤 화학 반응에서의 반응 에너지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 알겠습니까? 네. 효소를 네. 사용해도 요 활성화 에너지는 바뀔지 몰라도 작용 에너지, 아니 반응 에너지, 요 델타 깁스 값은 바뀌지 않는다. 자, 두 번째, 이겁니다. 화학 반응은 자유 에너지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진행한다. 자유 에너지가 감소한다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작아져요. 네. 바로 뭡니까? 자유 에너지가 감소한다는 말은 거꾸로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는 뜻이에요. 맞죠? 네. 네. 이게 왜 맞아요? 방금 이게 왜 시기에 맞아요, 의해서. 여러분? 자유 에너지가 감소하는 방향이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이다. 왜? 당연히 아까 그 시에 따르면 공식. 델타 H는 일정하고 그죠? 얘가 작아지려면 얘가 당연히 커져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까? 네, 다음. 자, 마지막 네 번째 문장입니다. 활성화 에너지는 항상 플러스 값을 갖는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아요, 틀려요? 당연히 맞는 말이죠. 발열 반응이건 흡열 반응이건 간에 상관없이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화학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필요한 거고 그 조건을 만들어지는 과정이 바로 활성화 작용이에요. 그죠? 그 조건을 만드는 데는 에너지가 반드시 투입돼야 됩니다. 이게 바로 활성화 에너지예요. 따라서 흡열 반응이건 발열 반응이건 간에 활성화 에너지는 항상 플러스 값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인정합니까? 네. 네. 그 다음 넘어갑니다.
자, 이건 여러분들이 화학 시간에 많이 봤을 거라 생각을 해요. 원래 촉매가 반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여기처럼 어떤 화학 반응에 참여할 수 있는 애들이 거의 없어요. 하지만 촉매 작용을 하게 되면은 이 상태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거고, 촉매가 작용함으로써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분자의 수가 굉장히 많아진다는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이 그래프는 여러분들 화학 시간에 많이 다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사유에는 이제 변합니다. 아까 늘 말했던 건데, 음의 값을 가지는 반응. 뭔 뜻이죠? 델타 G 값이 0보다 작을 경우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죠? 분해작용. 델타 G가 0보다 작다는 이야기는 무슨 뜻이에요? 아까 그 공식에 의하면 델타 H보다 S가 델타 S가 더 큽니다. 엄청나게 크다는 뜻이죠. 그렇죠? 무질수도가 굉장히 높아졌다는 뜻이잖아요. 결국 뭐예요? 연력학 제2법칙에 의하면 이 세상 모든 만물은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당연히 그러면은 얘는 자발적인 반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연결됩니까? 델타 G가 마이너스란 뜻은 무질서도가 굉장히 커진 반응이란 뜻이고, 연력학 제2법칙에 의하면 세상은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건물은 언젠가 붕괴를 하게 되어 있는 거고, 굉장히 말짱한 유리잔은 언젠가 깨지게 되는 거고, 진짜 아름다운 어떤 사람, 멋있는 남자들도 언젠가 죽으면 분해되어서 흙으로 되는 거예요. 이게 연력학 제2법칙입니다. 이해됩니까? 네. 이해돼요? 우리 학교생들 네. 체육대회 할 때 운동장에 굉장히 많이 모아놓잖아요. 그죠? 그죠? 그럴 때 앞에서 네. 선생님들이 자, 줄 맞추세요. 앞줄, 옆줄 잘 맞춥시다. 이렇게 계속 뭐라고 잔소리할 때는 줄을 잘 서서 있겠지만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돼요? 점점 흐트러져가지고 무질서하게 서 있다는 이야기. 이게 세상 이치입니다. 연력학 제2법칙으로 가는 게 연력학. 이게 세상 이치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누군가 네. 공허하게 왜 생물체는 죽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가장 현명한 대답은 연력학 제2법칙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게 가장 현명한 대답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막 책상 어지럽히고 굉장히 질수가 없다고 해서 애들한테 나무라면 돼야 안 돼요. 나무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됩니다. 안 된다는 뜻이에요. 왜? 이게 내추럴한 거예요. 연력학 이법칙. 맞죠. 근데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우리 그래도 뭐라고 말하는 게 심하게 안 합니다. 자, 다음으로 갈게요. 네. 자, 얘는 뭡니까? 나중에 우리가 효수대에서 더 자세하게 배울 겁니다. 얘는 효소. 효수는 계속 일을 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렇죠? 네. 계속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 라는 걸 의미하는 그래프가 되고요. 알겠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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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렵지 않으니까 바로 넘어갑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이 그림만 이해를 잘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쪽에 있는 그림은 C에서 D로 갈 때 네거티브한 마이너스 값의 델타 G가 나왔네요. 자, 아까 말했죠. 네거티브한 델타 G가 뭐라고 했어요? 델타 G 자발적 값이 반응. 마이너스 값인 건 무슨 반응이다? 자발적 반응이요. 자발적인 자발적 반응이다. 그 다음에 이런 자발적 반응은 대부분 무슨 반응이다? 발열. 발열 반응이다. 다른 말로
분해. 이화작용. 이화작용이요. 또 다른 말로 분해작용. 분해작용. 즉 에너지가 발생하는 반응입니다. 그렇죠? 네. 한편 오른쪽에 있는 파지티브 델타지는 당연히 자발적 반응이 안 됩니다. 비자발적인 반응이 비자발적 반응. 옆에 있는 것과 똑같은 단어로 쓰게 되면 흡열 반응이요, 동화. 동화작용이요, 합성. 합성 반응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이 톱니바퀴의 사이즈는 뭘 의미할까요? 길이. 요 길이. 크기는 뭘 뜻해요? 여기서? 에너지의 양. 사이즈. 바로 에너지 크기예요. 자, 발열 반응을 통해서 이만큼의 에너지가 나올 때 그 이만큼의 에너지 중에 요만큼의 에너지를 사용을 해서 합성을 시킬 수 있다는 뜻이에요. 네. 알겠습니까? 네. 자, 우리 생체 내에서의 굉장히 많은 화학 반응들은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연결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들 이해를 잘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문장입니다. 에너지적으로 유리한 반응. 이게 무슨 반응이죠? 자발적 반응. 예, 델타 G가 0보다 작은 반응입니다. 불리한 반응은 당연히 델타 G 값이 0보다 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톱니바퀴처럼 연계에 더 있다. 연기가 무슨 뜻이에요? 연기. 이게 원래 영어로는 linked. 연계될 때는 서로 맞물려 있다는 뜻이에요. 맞물려 있다. 알겠습니까? 바로 네. 이 그림이 연계되어 있는 반응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 참고로 이거 혹시 궁금한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요. 델타 G가 0인 경우는 뭐라고 그래요? 평형 상태. 평형 상태. 크게 말해 보세요. 평형 평형 상태. 상태. chemical 상태요. equilibrium. 화학 평형 상태이지요. 네. 네. 자, 두 번째 문장에 대해서 또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우리 자연계에서 특히 무생물계에서는요, 화학적 평형 상태에 거의 근접하는 방향으로 모든 게 돌아가고 있는데, 이게 되게 재밌는 현상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왜? 왜 생물체 내에서는 평형 상태가 존재하지 않을까요? 이유? 뭘까요? 평형 상태에 도달하면 죽어서. 네? 다시 크게. 평형 상태에 도달하면 네. 안 되는 이유가 존재할 거예요. 그 그렇죠. 평형 상태에서 사람의- 안 되는 이유가 있겠죠? 근데 그 평형 네. 상태에 도달하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요, 사실 이거. 평형 상태에 도달하지 않게 하는 방법. 음식을 먹고 바로 그것 때문에 생물체 내에서는 어떤 화학 반응이 평형 상태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바로 뭡니까? 바로 열질 교환. 체중을 계속 변형시켜요. 이해됩니까?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모든 세포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모든 생물체를 구성하고 있는 세포들은요. 포도당에 한해서는 계속 흡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포도당은 오자마자 가장 먼저 무슨 과정이 들어갑니까? 당연히 해당. 포도당 가장 무빙산. 대표적인 게 글리콜라이시스, 아,
해당 과정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네. 네, 바로 이거예요. 어떻게 세포 안으로 포당은 계속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유입이 가능할까? 바로 계속 쓰이니까. 알겠습니까? 이게 바로 세포 내에서, 생물체 내에서 화학 반응이 평행 상태에 도달하지 못하는 이유예요. 여기 혹시 해당 과정 기억하는 사람들은 얘가 처음에 어떻게 바뀌죠? 세포 포도당은 속으로 유기인산. 글루코즈는 어떻게 바뀌어 처음에? 바로 포도당 유기인산 형성이요. 인산기를 계속 결합시키는 거예요. 음. 글루코즈와 인산기가 결합된 글루코즈는 다른 분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포 내에서의 네. 글루코즈의 농도는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줄어든 것만큼 뭐가 만들어져요? 인산포도당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최종 산볼의 농도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화학 반응은 평형 상태에 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네. 알았나요? 네. 네. 그러면은 다시 하겠습니다. 이거 설명한 내용들이 바로 거기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 다음 페이지를 자, 가는데 시간이 지금 27분입니다.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괜찮죠? 아, 네. 네. 예, 얘들아 10분만 쉬고 오세요.